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인 해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지성인이 남긴 일기장을 열어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마도 그 안에는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뭐랄까 마스터 클래스급 비법들이 가득할 거라고 다들 기대하게 될 겁니다. 네, 당연하죠. 그런데 막상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딱 넘겼을 때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나의 그 알량한 똑똑함이 나를 망쳤다. 와,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죠. 이게 부와 권력은 물론이고 식물학, 건축학, 또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다고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네네, 완성형 지혜의 대명사죠. 맞아요. 그 솔로몬 왕의 뼈저린 고백이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지성인이 사실상 자신의 지적 능력이 완벽히 패배했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고대 지혜문학의 정수로 뽑히는 그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에 담긴 텍스트를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완벽한 지혜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왜 번번이 그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그토록 피곤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 진짜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오늘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텍스트가 수천 년 전에 쓰이긴 했지만요. 사실 현대인들, 그러니까 정보와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막 전지전능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현대인들의 맹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솔로몬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내린 그 충격적인 결론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7장 23절과 24절 부분이죠. 네네. 거길 보면 그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고 정말 모든 걸 다 시험해 봤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곧바로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요. 솔로몬은 진짜 고대 세계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은 그런 인물 아니었나요? 아, 그렇죠. 엄청난 지식인이었죠. 세상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한테 약간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아,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가 추구했던 지혜의 차원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을 좀 보셔야 해요. 차원이 달랐다. 네, 솔로몬은 단순히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표면적인 지식을 모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이치,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섭리나 절대적인 진리를 완벽하게 자기가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군요. 맞아요. 하지만 탐구를 막상 깊이 해들어갈수록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달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이걸 두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마치 그 산을 오르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산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동네 뒷산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 발밑으로 온 동네가 싹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아, 그쵸. 다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다 안다고 우쭐대기 되게 쉽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완벽하게 다 내려다 보겠다. 이런 엄청난 야심을 품고 에베레스트산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막상 그 가장 높은 꼭대기에 딱 서는 순간 그 발밑의 세상보다 자기 머리 위로 그 끝을 알 수 없이 펼쳐진 거대하고 압도적인 우주의 공간이 눈에 확 들어와 버린 거죠. 우와, 그거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고도가 높아져서 자기가 위대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우주 앞에서 얼마나 그 먼지 같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상황. 딱 그거 아닌가요? 우주의 크기를 인식하게 된 에베레스트 정상의 비유, 그거 아주 정확합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일종의 우주적 규모의 더닝크루거 효과, 이걸 깨달은 셈이거든요. 아, 더닝크루거 효과요? 무식할수록 용감하다는 그건가요? 네, 맞아요. 얕은 지식을 가졌을 때는 확신에 막 차 있는데 진짜 지혜의 영역에 다가설수록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확 자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학자들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참된 지혜란 데이터를 그냥 많이 축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절대적인 우주의 섭리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그 유한한 인지력과 한계를 정확히 측정하고 또 인정하는 그 겸손함에 있다는 거죠. 아, 겸손함?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똑똑함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요즘은 검색 엔진으로 정보를 누가 얼마나 빨리 찾고 또 AI를 통해서 얼마나 미래를 잘 예측하고 통제하느냐, 이게 똑똑함의 척도잖아요. 데이터만 있으면 우리는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고대 지혜문학에 현대 사회에 던지는 아주 가장 묵직한 경고입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게 곧 세상의 섭리를 다 통달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아, 정보량과 지혜는 다르다. 네. 솔로몬의 고백이 지식을 아예 쌓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지성으로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려라.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역설적으로 진짜 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탐구가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네, 더 깊이 들어가죠. 인간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그냥 겸손하게 살면 될 텐데 우리는 현실에서 왜 자꾸만 멍청한 선택을 하고 스스로를 망치는 걸까요?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실패의 원인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네, 그러다가 7장 25절과 26절에서 아주 귀괴하고 좀 무시무시한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마음이 올모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줄 같은, 그러니까 사슬 같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솔직히 저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지혜로운 왕이 쓴 철학서라기보다는 무슨 치정극이나 위험한 연애에 대한 경고문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좀 연결해 보면요. 그 구절은 결코 문자 그대로의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성별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고대 근동 문학의 전통에서 이건 아주 강력한 은유인데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지혜, 즉 올바른 우주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악한 쾌락,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의인화한 상징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꾀를 의인화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러운 순리를 억지로 거스르고 되게 빠르고 자극적인 보상을 얻어내려는 모든 그 얄팍한 유혹과 속임수들, 그걸 뜻하는 거죠. 아,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그 유혹의 속성이 올무, 그물, 포승줄 이런 걸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 현대 일상으로 한번 딱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거 완전히 우리의 뇌를 해킹하는 그 자극적인 쇼폼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도파민 함정의 작동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그렇게 닮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가 밤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딱 누워서 스마트폰을 엽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영상들은 겉보기엔 아주 달콤하고 당장의 스트레스를 싹 잊게 해줄 것 같잖아요. 네, 너무 재밌죠. 그래서 무심코 스와이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첫 접촉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상이 바로 오니까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새벽 3시가 되어 있고 내 뇌는 완전히 지쳐버렸는데도 손가락은 무슨 포승줄에 묶인 것처럼 계속 화면을 넘기고 있죠. 알고리즘이라는 그 그물이 내 주의력을 완전히 그냥 낚아채버린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한 묘사네요. 텍스트에서 말하는 사망보다 더 쓰다? 이 파멸적인 결과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당장의 얄팍한 쾌락이나 어떤 꼼수를 쫓는 행위가 결국 내 의지를 다 갉아먹고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확 가둬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꾀나 쾌락은요, 초기에는 항상 너무 효율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방법만 쓰면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어. 혹은 이것만 취하면 당장의 고통을 빨리 잊을 수 있어. 이런 계산이죠. 네, 맞아요. 늘 그런 식이죠. 하지만 그 함정의 메커니즘은 철저히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해설 자료를 보면 이런 얇은 꾀에 넘어간 사람, 즉 철학적 의미에서 이기적 욕망을 따르는 자는 결국 그 그물에 걸려서 영혼이 파괴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 구조적인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네요. 반면에 절대자를 기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 거대한 질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 꼼수가 파멸의 그물이라는 걸 딱 꿰뚫어보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결국 지름길이라고 믿고 선택한 그 꼼수들이 내 목을 조르는 올모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아주 근원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어떤 의문이시죠? 인간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도파민 함정이나 유혹의 덫에 계속해서 빠지고 스스로를 망친다면 애초에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흠결투성이로 잘못 설계된 걸까요? 아니면 설계는 참 완벽했는데 중간에 무언가 시스템적인 오류가 확 발생한 걸까요? 오,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솔로몬 역시 정확히 그 지점에 도달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대규모 탐구를 진행하거든요. 네. 7장 27절과 28절에 그 탐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진짜 낱낱이 살펴봤는데 찬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를 찾았고 여자 중에서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이죠. 근데 잠깐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지금 시대의 이 텍스트를 잘못 읽으면 어떤 특정한 성별에 대한 되게 지독한 편견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읽을 때는 그 시대의 수사학적 맥락을 좀 철저히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 수사학적 맥락이요.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생물학적 성별에 관한 어떤 우열을 나누려는 통계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솔로몬이 느꼈던 극도의 절망감을 표현하는 일종의 고대식 과장법이거든요. 고대식 과장법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의 모든 계층, 모든 그룹을 정말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봤지만 내면이 참으로 올곧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내는 건 모래사장의 바늘 찾기보다 어렵더라. 이런 뜻이죠. 아, 극도로 어렵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군요. 맞아요. 즉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보편적으로 심각하게 좀 타락해 있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주 건조하게 폭로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폭로 끝에 등장하는 29절 이하멸로 사실 이 텍스트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까 호스트님이 제기하셨던 설계의 오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죠. 창조의 초기 설계는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정직하게, 그러니까 업라이트하게 지어졌어요. 정직하다는 게 우리가 아는 그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을 넘어서요. 아주 단순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올바르게 쫙 세팅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사용자인 인간이 무수히 많은 꾀를 발명해내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 꾀를 발명해냈다. 이거 아까 제가 스마트폰 초기화 비유를 들었었는데 그 비유로 이어가면 딱 맞겠네요. 네, 한번 들려주시죠. 방금 공장에서 가출고된 완전 최고급 스마트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터리 효율도 완벽하고 운영체제도 깨끗하고 시스템 충돌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상태죠. 그게 바로 인간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그 정직한 상태인 거죠. 근데 사용자가 그 폰을 쓰면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유료 게임을 공짜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해킹 앱을 막 깔고 남들보다 폰을 좀 더 빠르게 써야지 하면서 시스템 코드를 억지로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 그 해킹 앱들과 비정상적인 코드 조작들이 바로 텍스트에서 말하는 인간의 많은 꾀에 해당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온갖 꼼수와 불법 프로그램들을 폰에 덕지덕지 다 깔아놓으면 결국 폰이 어떻게 될까요? 백그라운드에서 지들끼리 막 충돌하면서 배터리는 1시간 만에 방전되고 기기는 엄청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결국 먹통이 되어버리죠. 네, 고장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먹통이 된 폰을 들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니, 제조사는 폰을 왜 이따위로 만든 거야?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딱 이렇지 않나요? 와, 뼈 때리네요. 관계는 다 엉망이 되고 커리어는 스트레스로 가득 차고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면서 우리는 세상을 탓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회가 불공평해서 그렇다고요. 근데 솔로몬의 텍스트는 그 변명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날카롭게 박살내버립니다. 어떻게 박살내죠? 내 인생에 꼬인 건 환경 탓이나 시스템 탓이 아니라 순리대로 살지 않고 네가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그 욕망 가득한 많은 꾀들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뼈 아프지만 정확한 통찰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진짜 끝없이 복잡한 꾀를 내잖아요. 근데 결국 그 꾀들이 서로 얽히고 부딪히면서 우리 삶을 파괴한다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군요. 백그라운드 앱들처럼. 맞아요.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바이러스처럼 갉아먹는 이 구조적인 모순을 솔로몬은 정확히 간파한 겁니다. 삶의 고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막 자라는 꼼수의 결과물이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짜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아, 그럼 진단은 확실히 내려졌네요. 우리 인생의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악성 꼼수 앱들이 지금 깔려 있어서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버그를 해결할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해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스마트폰이 완전히 꼬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 바로 공장 초기화, 즉 팩토리 리셋을 하는 거죠. 내가 깔아놓은 그 복잡한 해킹 앱들을 그냥 싹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네. 해설 자료 역시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지혜는 뭔가 더 나은 새로운 꾀나 더 정교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해지는 게 답이 아니군요. 네. 나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낸 모든 그 복잡한 꾀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절대자의 질서에 순응하고 원래 지음받은 그 정직하고 단순한 상태로 탁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오가매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너무 맞는 말인데, 하지만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전략과 꾀를 짜내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그 미묘한 사내 정치,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한 재테크 꼼수, 인간관계에서의 전략적 밀당 같은 거요. 네, 일상이 늘 그렇죠. 이 치열하고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내 꾀와 꼼수를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완전 초기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이거 전쟁터에서 그냥 나 혼자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내가 꾀를 딱 놓는 순간 남들에게 잡아먹히고 도태될 거라는 그 엄청난 공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은 인본주의적 사고가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그 꾀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믿지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환상이다. 네, 그 꾀를 꽉 쥐고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안하십니까? 오히려 그 복잡한 꾀를 유지하고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억지로 막 통제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만성적인 불안과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아, 듣고 보니까 진짜 배터리가 줄줄 새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고대의 지혜가 말하는 이 초기화는 결코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막 질식시키던 그 좁은 미로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우주의 거대한 섭리를 신뢰하며 진짜 자유를 얻는 아주 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적극적인 해결책이요? 한계를 딱 인정하는 순간 억지로 세상을 내 맘대로 쥐고 흔들려단 그 무거운 짐을 드디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겠다는 그 강박을 버리는 것 자체가 진정한 승리라는 말씀이군요. 와, 오늘 정말 묵직하고도 아주 통쾌한 탐구였습니다. 가장 똑똑했던 지혜의 왕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루는 법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 뼈아픈 겸손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환경이나 타인을 탓하기 전에 지금 내 삶을 좀 먹고 있는 것이 혹시 나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얄팍한 욕망과 꾀가 아닌지 이걸 직시해야 한다는 아주 깊은 성찰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했죠. 네, 저희는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느끼는 그 우주적 규모의 한계, 그리고 우리를 포승줄처럼 묶어버리는 도파민 알고리즘의 그물, 또 스스로 공장 초기화를 거부하다가 결국 먹통이 되어버린 그 스마트폰의 비유까지 말이죠.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일상을 찌르는 통찰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복잡한 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여러분이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정의하는 야망이나 성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야망은 또다시 세상을 내 입맛대로 막 통제하고 억지로 짜맞추려는 또 다른 복잡한 꾀의 연장선인가요?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집착은 완전히 내려놓은 채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가장 단순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그런 순수한 열정인가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만약 내일 단 하루만이라도 남을 이기기 위한 치밀한 꾀나 꼼수 없이 그저 원래 당신이 지음받은 그 가장 단순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과 딱 마주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복잡한 계산기들을 잠시 꺼두시고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대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얽힌 생각들을 풀어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